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시간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가려운 줄 알았어요. 그 말 속에는 후회와 놀라움,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려움은 대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원래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지요. 하지만 어떤 가려움은 밤잠을 깨울 만큼 집요하고 연고를 발라도 긁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그리고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5,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 이승호입니다. 응급실과 외래, 그리고 노년기 환자 진료 현장에서 거의 50년 가까이 수많은 몸의 신호를 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배운 한 가지는 몸은 언제나 미리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외면할 뿐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작은 단서를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었지만 손바닥과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려워 잠을 설치던 분이었습니다. 피부과를 전전하며 연고만 바르다 결국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를 듣고 난 뒤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가려움이 사실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온 경고였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신호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선택지는 훨씬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가려움의 위치, 세곡과 그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인지 아니면 내장이 보내는 신호인지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또한 병원을 찾아야 할 정확한 타이밍, 다시 말해 우리의 시간을 지켜주는 골든타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이 미래의 큰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이야기를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부가 멀쩡한데 가려운 경우, 저는 오히려 그때가 가장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처도 발진도 없는데 당사자는 밤마다 잠을 설칠 만큼 괴롭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죠 하고 웃으며 넘기지만 제 경험상 그런 가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계속 가렵다는 것은 몸이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려움은 신경 신호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정보가 신경을 통해 전달되고 그 결과로 가려움이라는 감각이 나타납니다. 피부는 그 신호가 밖으로 드러나는 출구일 뿐, 원인은 종종 훨씬 깊은 곳, 즉 내장에 숨어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폐, 혈액과 같은 장기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부담이 신경을 자극하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으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연고를 바르고 긁어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 신호는 더 조용하고 더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감각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열 같은 분명한 증상보다 가려움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가려움을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하나 안 가려운 데가 있겠어요. 이런 말들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안심해도 되는 생리적인 가려움입니다. 계절이 바뀌며 피부가 건조해졌거나 새로운 비누나 옷감 때문에 생긴 가려움, 혹은 알레르기 반응처럼 원인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입니다. 이런 가려움은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습을 잘하고 자극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반면 제가 늘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경고성 가려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데도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고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긁을수록 시원하기는커녕 더 불편해지고 어느 순간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려움은 피부가 아니라 몸속 상태를 의심해 보아야 할 신호입니다.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잠시 생각에 잠기십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지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조용히 이렇게 묻곤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가려움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이 질문 하나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을 단순한 불편으로 넘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일지는 그때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경고성 가려움이 몸의 어느 부위에서 나타나는지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간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가려운 곳은 의외로 손과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간이 안 좋은데 왜 손바닥이 가렵나요 하고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패턴은 놀라울 만큼 반복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양쪽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렵기 시작하고 겉으로 보이는 발진이나 상처는 거의 없습니다. 피부는 멀쩡해 보이는데 당사자는 가만히 있기가 힘들 만큼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이 가려움의 가장 큰 특징은 밤에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참을 만하다가도 잠자리에 누우면 손과 발이 화끈거리듯 가려워져 잠을 설치게 됩니다. 긁어보지만 시원함은 잠깐이고 곧 다시 가려움이 올라옵니다. 연고를 발라도 큰 변화가 없고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병원을 찾기보다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게 됩니다. 이때 함께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충분히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울을 보다가 눈 흰자가 약간 누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조명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지요.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꽉 찬 느낌이 자주 듭니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손발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저는 늘 간의 상태를 먼저 떠올립니다. 간은 아파도 쉽게 소리를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꽤 진행될 때까지도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처리되지 못한 물질들이 조금씩 쌓이고 그 영향이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 분포가 풍부해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시작된 문제의 신호가 가장 먼저 이곳에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밤마다 발바닥을 긁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과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가려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분은 아프지도 않은데 설마 간이겠어요? 라며 웃으셨지만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이렇게 먼저 알려줬는데 제가 못 알아본 거네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불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몸이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확인한다면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가려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니라 간 기능 저하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는 몸속에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독소를 담즙과 함께 처리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담즙의 흐름이 막히거나 늦어지고 그 결과 처리되지 못한 물질들이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신경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혈액 속에 쌓인 독소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그 자극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노년기에는 통증보다 가려움으로 먼저 느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신경이 촘촘하게 분포된 부위는 이런 변화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간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피부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가려움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프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점이 간 신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려움이 통증이나 뚜렷한 황달보다 훨씬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나 피부가 눈에 띄게 노래지거나 명확한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이미 상당한 변화가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가려움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직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미세한 이상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려움을 간이 보내는 조용한 SOS라고 부릅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술을 자주 드시거나 오랜 기간 음주 습관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간은 그 시간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B형이나 C형 간염을 앓았거나 현재 관리 중인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간 질환을 겪은 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 가려움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간은 말없이 부담을 견디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동안 설명되지 않던 불편함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 한마디 속에는 안도와 함께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알아차린 것도 결코 늦은 것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의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작은 편지와도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내는 순간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이 아닌 다른 장기와 연결된 가려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등이 가려운 병은 연고로 고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등을 보아온 제 경험으로는 이 말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양쪽 날개뼈 사이, 손이 잘 닿지 않는 그 한가운데가 이유 없이 가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저는 늘 피부보다 몸 안쪽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가려움은 아주 특징적인 위치를 가집니다. 등이 전반적으로 가려운 것이 아니라 양쪽 날개뼈 사이에 집중됩니다. 누가 콕 집어 그 부분만 간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벌레가 피부 아래를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신경이 쓰이고 옷이 스치기만 해도 불편함이 커집니다. 그래서 벽에 등을 비비거나 문틀에 몸을 기대 긁어보지만 시원함은 잠깐뿐입니다. 이상한 점은 피부를 직접 보면 거의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붉어짐도, 발진도, 상처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건조증이나 땀띠를 의심합니다. 약국에서 연고를 사 바르거나 피부과를 찾아 외용제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려움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연고를 발라도 왜 낫질 않죠?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려움은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통증과도 조금 다릅니다. 아프다기보다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쾌한 감각에 가깝습니다. 밤에 누워있을 때에다 더 또렷해지고 조용해질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됩니다. 이런 밤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병변이 없으니 주변에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등이 가렵다는 말은 그 고통을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짧은 표현이니까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몇 달 동안 등을 긁느라 셔츠 뒤쪽이 늘 해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깨끗한데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피부과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어요 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등을 다시 한번 보고 호흡과 심장 소리를 듣고 생활 습관을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려움은 피부가 아니라 몸속 다른 곳과 연결된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등, 특히 양쪽 날개뼈 사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들과 이어져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단순한 외부 자극보다 내부 변화와 더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고가 듣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에 바르는 것으로는 그 신호의 근원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려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 조금 더 자세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등의 불편함이 단순한 피부 문제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지 함께 차분히 살펴볼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날개뼈 사이의 가려움은 우연히 그 자리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등 가운데를 따라 지나가는 흉추신경은 폐와 심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단순히 등이 피로해서 생긴 감각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변화를 신경이 대신 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가려움의 위치는 장기의 지도라는 말입니다. 폐나 심장에 부담이 생기면 그 신호가 흉추신경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통증처럼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지도 않은데 대신 애매한 가려움으로 먼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 반응이 예전과 달라져 이런 간접적인 신호가 더 앞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 한가운데의 가려움은 피부를 넘어서 폐 질환이나 심혈관 문제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떠올려 보게 만드는 단서가 됩니다. 이 가려움은 특정 상황에서 더 또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을 때, 혹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조금 무리한 활동을 한 뒤에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누우면 등이 더 간질거려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몸의 자세나 혈액 흐름, 호흡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어 단순한 피부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연고를 발라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워오신 분들이라면 이 신호를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흡연은 폐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미 끊었으니 괜찮겠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몸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개뼈 사이에 가려움이 반복되고 특별한 피부 이상이 없다면 저는 늘 한 번쯤은 폐와 심장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자고 권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조용히 자신의 생활을 떠올리십니다. 숨이 예전보다 가빠졌던 순간, 계단을 오르다 쉬어야 했던 기억, 밤에 누우면 괜히 등이 불편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 가려움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온 메시지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알아차린 순간부터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등을 긁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은 무시할수록 조용히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의미를 알고 확인한다면 아직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늘 가장 약한 방식으로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가렵다고 속삭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아리와 발목 주변의 가려움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어떤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처럼 그 가려움에도 분명한 이유와 흐름이 있습니다. 다리 가려움은 신장이 울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다리는 걷느라 피곤해서 가려운 것 같고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종아리가 가려운데 그냥 보습제를 더 바르면 되겠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리, 특히 종아리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가려움이 이유 없이 계속된다면 저는 그때부터 신장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 가려움의 첫 번째 특징은 위치입니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 종아리에서 발목까지 비교적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위나 허벅지보다는 유독 아래쪽 다리가 가렵다고 느끼십니다. 처음에는 살짝 간질거리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경이 쓰일 만큼 또렷해집니다. 밤에 양말을 벗고 누우면 더 가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긁지 않으려고 애써도 자꾸 손이 내려갑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변화는 피부 상태입니다. 종아리 피부가 예전보다 거칠어지고 유난히 건조해집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금세 다시 당기고 색깔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붉은 발진이나 뚜렷한 염증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 본인도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게 되지요. 문제는 이 가려움이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던 가려움이 몇 주, 몇 달 이어집니다. 어느 날은 조금 덜한가 싶다가도 다시 심해집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은 날, 혹은 밤이 되면 더 뚜렷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잠을 설치게 되고 낮에는 괜히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리 가려움이라는 말은 병원에 가기엔 너무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몇 년째 종아리가 가렵다며 보습제만 바르고 계셨습니다. 아프진 않으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리가 자주 붓고 예전보다 소변량이 줄었다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서야 흩어져 있던 증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의 가려움은 그저 피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상당한 부담이 쌓이기 전까지는 뚜렷한 통증이나 불편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몸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리, 특히 종아리와 발목 주변의 가려움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이 부위는 몸속 변화가 비교적 먼저 반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강해지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탓하거나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하고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다리의 가려움이 보내는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이런 가려움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리의 가려움은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비교적 전형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며 몸에 필요 없는 요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할 때는 우리는 그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은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려 합니다. 다리의 가려움은 바로 그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요소와 각종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들은 피부와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어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이 가려움이 특정 한 지점이 아니라 종아리와 발목처럼 아래쪽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력의 영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과 체액 속의 노폐물들이 상대적으로 하지에 머무르기 쉬워 그 부위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조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습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이 반복되고 피부색이 어두워지거나 거칠어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순환이 안 돼서 그렇겠죠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은 신장의 부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리는 신장이 보내는 신호가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알아온 분들입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고혈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압력은 여과 장치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눈에 띄지 않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통증을 참기 위해 진통제를 자주 오래 복용해온 경우라면 신장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겹칠수록 다리의 가려움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십니다. 혈당 관리를 미뤄왔던 날들, 혈압약을 거르던 순간들, 습관처럼 손에 쥐던 진통제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끝에 몸이 선택한 표현이 바로 이 가려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 가려움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때로는 투석이 필요해지기 전에 마지막 경고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다리 가려움이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상당히 지쳐 있음에도 통증이나 극적인 증상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몸은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리의 가려움은 신장이 보내는 작은 편지와도 같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반복해서 같은 말을 건넵니다. 조금만 나를 살펴봐 달라고요. 이 편지를 읽고 필요한 검사를 받고 생활을 조정한다면 흐름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가려움의 신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읽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우리 삶을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의학 지식을 많이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마음속에 정리해온 기준을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려움 앞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333 규칙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같은 부위의 가려움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혹은 며칠 정도의 가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바뀌거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도 잠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그때부터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보자는 말로 미루기보다는 한 번은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반복해서 말씀드린 세 곳, 손바닥, 등 상부, 그리고 종아리입니다. 이 세 부위는 단순히 잘 가려운 곳이 아니라 각각 간, 폐와 심장, 신장과 깊이 연결된 신경의 길목입니다. 이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다른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세 곳 모두가 동시에 가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한 곳만 해당되어도 몸은 이미 충분히 말을 걸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위치는 우연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까지 해야 하나요? 하고 부담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검사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 이 세 가지만으로도 간, 신장, 전신 상태의 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본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들은 병을 단정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조기에 걸러내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규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너무 늦은 뒤에 병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갈게요 라는 말은 가려움 앞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려움은 통증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은 아직 큰 소리를 낼 단계가 아닐 때 이렇게 조용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이 333 규칙으로 한 번만 걸러보셔도 불필요한 불안은 줄이고 필요한 확인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사는 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결과가 괜찮으면 안심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필요하다면 아직 선택지가 있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의 의미입니다. 333 규칙은 외우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가려움이 생겼을 때 이 세 가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3주가 지났는지, 그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본 검사를 해봤는지 말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들이 앞으로의 시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신호를 줄이고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읽었다면 이제는 몸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숨을 고르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려움을 줄이고 내장을 보호하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지키는 힘이 몸에는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물은 단순히 목을 죽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간과 신장에게 물은 해독을 도와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는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그 부담이 가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하루 동안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만 마시는 물은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난 뒤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노년기의 몸에 큰 선물이 됩니다. 간과 신장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합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그 회복의 리듬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몸은 쉬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고 결국 가려움이나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몸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 가공식품은 간과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조금인데 괜찮겠지요 라는 말은 하루 이틀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특히 가려움이 있는 시기에는 음식이 증상을 키우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만큼은 한 발 물러서서 절제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긴장은 곧 몸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은 더 예민해지고 가려움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가렵지? 라는 순간 뒤에는 쌓여있던
마음의 피로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하루 중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고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차이는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 일지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어렵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날짜를 적고 언제 가려웠는지, 어느 부위였는지, 그 강도는 어땠는지, 무엇을 했을 때 심해졌는지만 간단히 적어보십시오. 시간, 위치, 강도, 그리고 악화 요인. 이 4가지만 정리해 두셔도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도 이 기록은 의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막연한 설명보다 훨씬 정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습관은 가려움을 당장 없애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몸이 다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신호의 크기와 빈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은 늘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느껴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작게 듣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가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일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문장으로 지금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려움이 나타나는 위치와 시간,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손과 발, 등의 한가운데, 그리고 종아리와 발목, 이 신호들은 겁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다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몸은 여러 번 말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조기에 확인하는 작은 검사는 단순히 병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지키고 불필요한 비용과 고통을 줄이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할 미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함께 읽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노년기의 흔한 증상 속에 숨은 의미를 차분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조금 더 건강한 쪽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